뉴스에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당신은 괜히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작년엔 얼마를 돌려받았지. 이번엔 더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상합니다. 기대감과 함께 불안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넣은 건 아닐까? 나중에 세금 더 내라고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같은 착각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너스를 받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13번째 월급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돌려받았느냐.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연말정산은 보상이 아닙니다. 정산입니다.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일 뿐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국세청이 당신의 선택을 다시 채점하는 시간입니다. 대중적인 경제 상식은 이렇습니다. 공제만 잘 챙기면 세금은 줄어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공제가 구조에 맞을 때만 트루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맞았던 답을 올해도 그대로 씁니다. 가족도 그대로, 집도 그대로, 대출도 그대로. 마치 지도 없이 작년 길을 다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형은 바뀌었는데 발걸음만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 국세청은 무엇을 보느냐? 당신이 성실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살았는지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봅니다. 이 사람이 구조상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이건 시험입니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감점은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연말정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세금을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작년에 다 잘 받았어.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잖아. 다들 이렇게 하던데. 이 집단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세금 시스템은 친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맞았다고 다음에도 맞게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 실수를 기다리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건 눈덩이와 같습니다. 작은 공제 하나가 문제없어 보이지만 몇 년이 쌓이면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과다 공제 대상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더 많이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덜 뺏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연말정산을 이벤트로 보지 않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시스템의 반대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가장 많이 틀리는 답부터 지워버리겠습니다. 끝까지 보면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오답.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됐으니까 올해도 되겠지.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사고입니다. 가족은 바뀌지 않았고 관계도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세금은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숫자만 봅니다. 대중적으로 믿는 상식은 이겁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당연히 부양가족이다. 절반만 맞습니다. 부양가족은 감정이 아니라 소득 조건을 충족한 대상일 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복이 발생합니다. 부양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는 순간 가족은 즉시 탈락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해 보입니다. 연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금요 500만 원. 숫자만 보면 낮아 보이죠. 하지만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생활비 기준이 아니라 과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토지를 한 번 팔아 양도소득 200만 원이 발생했다면 끝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즉시 삭제입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세금은 맥락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만 봅니다. 더 위험한 구간은 중복 공제입니다. 부모님 한 분을 두 형제가 나눠서 돌본다고 해봅시다. 현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구조죠. 하지만 세금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오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깨지는 순간 같이 딸려있던 모든 공제가 연쇄적으로 사라집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이건 톱니바퀴입니다. 하나가 어긋나면 옆의 기어가 전부 헛돕니다. 이 말이 성립하는 건 이 조건일 때만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그 한 줄을 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공제 구조는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 항목을 가장 먼저 봅니다. 가장 많이 틀리고 가장 자동으로 입력되고 가장 감정이 개입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선의로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함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알았을 겁니다. 가족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비싼 함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실함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항목, 월세 공제입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냅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세액공제는 당연히 받겠지. 성실하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이 시작됩니다. 세금은 성실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통과했는지만 봅니다. 대중적인 상식은 분명합니다. 무주택이고 월세 내면 공제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이겁니다. 무주택이고 주소가 맞고 실제로 살고 있을 때만 공제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복이 일어납니다. 월세를 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다고 기록돼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그 순간 공제는 삭제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실제로는 살았는데요. 세금은 실제를 보지 않습니다. 서류만 봅니다. 지도에 없는 길은 없는 길입니다. 아무리 매일 걸어 다녀도 기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 요건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어도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빌린 오피스텔. 부모 입장에선 명백한 생활비 부담이죠. 하지만 세금 구조에서는 탈락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성립하는 건 이때뿐입니다. 무주택 세대이고 주소가 일치하며 본인이 실제 거주할 때, 이 세 개의 톱니가 동시에 맞물릴 때만 월세 공제는 작동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기여는 멈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착한 사람 혜택이 아닙니다. 구조를 정확히 맞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술적 보상입니다. 열심히 냈느냐는 질문은 애초에 시험 문제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 공제는 항상 논란이 됩니다. 주변에서는 다 받았다는데 나는 안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시스템을 욕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일관됩니다. 조건을 통과했느냐, 아니냐만 판단합니다. 월세 공제는 함정이 많은 지도입니다. 길이 있다고 생각한 곳에 벽이 있고 돌아가야만 출구가 보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월세보다 금액은 훨씬 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틀리는 영역. 내 집 마련 대출 공제입니다. 대출을 갚고 있으면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하는 항목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구조적 착각이 작동합니다. 대출을 갚고 있다는 사실과 공제를 받을 자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중적인 금융 상식은 이렇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빚을 냈으니 국가는 세금으로 도와준다.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빼먹었습니다. 국가는 노력을 돕지 않습니다. 상태와 구조만 봅니다. 첫 번째 필터는 세대주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이면 탈락입니다. 실제로 누가 돈을 갚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 필터는 주택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무주택 또는 한 주택 세대만 가능합니다. 이미 두 주택이 되는 순간 이자 공제는 사라집니다. 투자용이었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세금은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상태만 확인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주택 가격과 명의입니다.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출 명의가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니면 역시 탈락입니다. 가족 간의 사정, 자금 흐름, 현실적인 선택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복이 일어납니다. 대출을 성실히 갚는 사람이 오히려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구조만 맞춘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도 공제를 받습니다. 이건 불공평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 말이 성립하는 건 이 조건일 때만입니다. 연말 기준 상태가 요건을 충족할 때, 중간에 아무리 맞았어도 마지막 스냅샷에서 어긋나면 전부 무효입니다. 세금은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판단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집 때문에 더 힘든데 왜 혜택은 없지? 하지만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일관됩니다. 톱니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출 공제는 위로가 아닙니다. 지도입니다. 어디까지 가면 보상이 있고 어디서부터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경계선입니다. 이 선을 모르고 움직이면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잘리는 항목. 의료비, 공제입니다. 병원비는 가장 직관적인 지출입니다. 아프면 냅니다. 가족이 아프면 더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의료비면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겠지. 하지만 여기서 가장 냉정한 구조가 등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쓴 돈이 아니라 최종 부담한 돈만 인정합니다. 대중적인 상식은 이렇습니다. 병원비는 다 공제된다.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이겁니다.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료비는 항상 기대보다 작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전복이 일어납니다. 의료비를 300만 원 냈어도 실손보험으로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100만 원입니다. 병원에 낸 돈이 아니라 보험 이후에 남은 금액만 남습니다. 세금 시스템은 감정을 제거합니다. 중복 보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구간은 사후 환급입니다. 진료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는 몰랐던 환급금이 몇 달 뒤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 순간 구조는 바뀝니다. 이미 공제받았던 의료비 일부가 사라진 비용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이거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아닌가요? 이 질문 자체가
시스템을 오해한 겁니다. 의료비 환급처럼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항목은 수정 신고를 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구조적 예외입니다. 처음부터 불확실성을 전제로 설계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성립하는 건 이 조건일 때만입니다. 환급 사실을 인지한 뒤 스스로 수정 신고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다음 단계는 국세청의 점검입니다. 선택권은 항상 먼저 주어집니다. 대신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전장과 같습니다. 내가 낸 총알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맞고 남은 흔적만 기록됩니다. 보험이라는 방패를 썼다면 그만큼 점수판에서 빠집니다. 이건 합리적이지만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공제는 항상 분쟁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낸 돈과 시스템이 인정한 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겠습니다. 왜 국세청은 매년 이 실수를 반복해서 잡아내는지, 그리고 이 게임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끝난다. 하지만 국세청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반복 학습을 전제로 한 점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점검은 항상 하반기에 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사람들이 방심했을 때입니다. 대중적인 오해는 이겁니다. 실수였으면 봐주겠지. 아닙니다. 세금에서 실수는 감정이 아니라 패턴으로 기록됩니다. 같은 항목, 같은 구조, 같은 방식의 오류가 반복되면 그 순간부터는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전복이 일어납니다. 국세청은 모든 사람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진 사람만 봅니다. 부양가족이 많고 공제 항목이 복잡하고 매년 자동 입력에 의존하는 사람, 성실해 보이지만 구조 점검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이 성립하는 건 이 조건일 때만입니다. 연말 정산을 결과로 관리할 때, 반대로 구조로 관리하는 순간 점검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시스템은 무작위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얼마를 돌려받느냐로 보지 마세요. 틀릴 가능성이 줄었느냐로 봐야 합니다. 이 차이가 불안을 없앱니다. 세금은 함정 지도입니다. 모든 길에 지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매년 똑같이 걷는 사람 앞에만 터집니다. 반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진 사람은 속도를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최적화가 아닙니다. 모든 공제를 다 챙기려는 욕심도 아닙니다. 단 3가지입니다. 상태가 바뀌었는지, 조건이 유지되는지, 자동 입력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이 3가지만 매년 확인하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연말정산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확인 절차가 됩니다. 잠 못 이루는 계산이 아니라 잠깐 보는 체크 화면이 됩니다. 시스템의 반대편이 아니라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길은 정해져 있고 당신은 그 위에 올라섰으니까요. 오늘부터 연말정산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저 통과할 뿐입니다.